반갑습니다. 일락서산 미제국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저자 황성환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덥습니다. 예, 이제 날씨도 여름이고 네. 제목도 오늘 주제도 하트하고 네, 이래저래 덥습니다. 예. 오늘은 그 뜨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6.25 특집인데요. 예. 이 분단의 비극으로 인해서 전쟁까지 겪었던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71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6.25 전쟁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 6.25 전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북침, 남침 뭐 이렇게 설이 많던데요. 예, 설이 많죠. 간단히 뭐 어떤 설들이 있나요? 예,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북에서 남으로 밀고 들어온 거다. 네. 뭐 한국이나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6월 25일 날 새벽에 조용한 새벽에 북에서 갑자기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북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계속 우리한테 밀고 들었고 우리가 참다 안 돼가지고 좀 반격을 하다 보니까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전면적으로 이게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냐. 선생님,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어쨌든 그 배경, 원인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얘기들은 뭐 해봤는데요. 예. 어쨌든 그 선생님의 시각에서 이 예.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라는 시각에서 예. 한번 그 배경과 근원, 기원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남침이다. 또 그걸 약간 이제 좀 이제 완화시킨 게 그 잘 알려진 학자 있죠, 브루스 커밍스. 네. 예,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데서 네. 남침이긴 한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유도한 거다. 6.25 전쟁에 나와 있는 웬만한 자료들은 나름 다 봤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네. 자료들은. 네. 그 자료라고 하는 거에 대체적으로는 미국의 자료가 주로 많습니다. 네. 미국의 의회 청문회 자료, 또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시각에 맞는 그 학자의 주장이 아니고 네, 네. 예,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학자나 언론인 주장. 네. 그 다음에 또 중국 학자. 중국 학자도 중국의 편에 섰다기보다는 상당히 개방된, 서구화된 학자 주장. 예, 예. 그 다음에 러시아 학자 주장도 있고. 6.25 전쟁이 네. 어쨌든 미국에 의해서 예. 그 미국이 직접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기획 연출했다. 예,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예. 좀 구조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 건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는 건지 말씀해 6.25 전쟁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미국의 그 대외 전략 중에 소위 이 2차 대전을 원래 이제 주도할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었죠. 네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그 끝날 무렵 45년도 초에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이었다가 이어받으면서 네네. 그 전까지 루즈벨트는 소련과의 관계를 협조적 경쟁 관계, 이건 제가 그냥 붙여본 이름입니다. 예. 근데 트루먼이 들어오고 나서는 적대적 경쟁 관계다. 그로 네. 바뀌었다. 그게 네. 바로 이제 동서 냉전에 불을 지핀 게 이제 트루먼 정부이기 예, 예.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트루먼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 그 냉전에 대한 정책 또는 미국이 제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론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딘 에치슨 장관입니다. 네. 그 예. 에치슨 라인 유명한 에치슨이요. 예.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나요? 트루먼 때? 예, 이렇게 됐습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 말기에 이미 국무차관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차관을 계속 지내다가 그 당시에는 또 그 44년도에는 미국을 제국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그 경제 정책이 있었죠. 뭐냐면
달러를 갖다가 기축 통화로 하는 거. 네네. 브레튼 우즈 협정. 협정. 예. 그 협정에 미국 측 대표로 나간 사람이 바로 에치슨이 에치슨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미국에서 그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번스 국무장관이 있었고 그냥 그분이 한 2년 맞다가 그다음에 이어받은 게 마샬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루먼이 들어와서 이제 번스가 하는 게 별로 이렇게 트루먼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전 세계의 압도적인 이 유일 강대국으로 가는 길에 좀 원하는 대로 그 페이스를 맞춰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좀 온건파였는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소련과의 협상 과정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온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다. 번세 입장이.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미국은 40몇만 명이 40여만 명이 죽었지만 소련은 2,9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소련의 희생으로 연합국이 승리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쟁 끝날 무렵에 미소 간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소련의 입장도 들어주는 게 내가 보기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유일 강대국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정책을 요리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첫째 이제 과제였었는데 루즈벨트는 이걸 온건하게 좀 처리하려고 했고 트루먼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었었죠. 힘이라는 게 반드시 군사력뿐만 아니고 경제력도 포함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정책은 바로 이제 마샬 플랜 해가지고 47년도에 마샬 국무장관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앞에 줄 서는 나라들에서 돈을 풀었죠. 그게 마샬 플랜이고. 그다음에 트루먼 독트린은 또 뭐냐? 이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이제 그때 노골적으로 이제 소련에다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서 그 저항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 군사적인 지원까지 하겠다. 그렇게 이제 대놓으니까 그게 트루먼 독트린이 47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련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완전 적이구나. 그때 소련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뭐 어차피 그게 이제 그때부터 제국의 길, 정말 그 본격적인 제국의 길로 들어서는 게 45년도 그 8월 15일 날 그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나서 그때 나왔던 그 미국의 국무부의 그 기획실장 유명한 사람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인권이고 뭐 민주주의고 자꾸 이런 이 거창스러운 소리 좀 그만하고 한마디로 힘이라고 하는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밀어붙여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모든 정책적인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쨌든 그 소련의 큰 희생에 기초해서 어쨌든 연합진영이 승리를 했지만 이미 미국은 어떤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전략을 하면서 냉전을 진행하는 거기에 트루먼이 있었고 에치슨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한 정책이 아주 희생양으로 어쨌든 우리 조선이 1차적인 희생양이 바로 우리 조선이죠. 코리아 반도였었죠. 그런 시야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꼭 뭐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어쨌든 조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 어쨌든 38선 분할로부터 시작되는데 어쨌든 6.25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쟁을 통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 전쟁을 원했습니다. 그 왜 원했느냐면 첫째적으로 이 동선 냉전을 본격화하려면 미국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정치 엘리트들이 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건 여론사회라는 건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론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식은 염전 사상이죠. 너무 지쳤다. 그렇죠. 세계대전을 치렀으니까. 그러면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 1945년도에 이미 1차, 2차 두 개의 대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만 요즘 워메리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워메리카. 예, 워메리카라고 네. 예. 하늘 저는 그때 이미 이제 전쟁 국가죠. 예, 네. 그때 이미 야, 이제 뭐 전쟁 좀 그만하자. 네.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당장 미국의 이 군인 현역 수가 팍 줄어들어 가지고 그때 뭐 100여만, 100 몇십만, 요즘에 미국의 전체가 100한 몇십만 되더라고요. 130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벌써 뭐 현역이 한 5, 600만 이렇게 되다가 네. 이게 이제 뭐 꼭 5, 600만이 다 전쟁이 나은 건 아니지만 요소요소에 다 배치하고 방어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군인들의 실업자는 어디서 소화시킵니까? 네.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지면 공황이 일어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하나는 이 군수 공장들은 2차 대전 때 열심히 무기를 만들었는데 네. 이젠 재고가 쌓이니까 군수 공장 스톱해야죠. 예. 가동률이 막 급속하게 떨어지죠. 이미 2차 대전 끝나가지고 군산복합체로서 몸통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소련하고 대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신무기를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군산복합체가 기계가 거의 노른 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도 못 하겠죠. 네. 개발이 더디고 뭐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미국이 전쟁이 필요했다. 예, 그렇죠. 네.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딘 구드햄 애치슨.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구드햄? 아, 예. 베들레헴? 뭐 이렇게 유대 쪽. 예,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사람은 50년 7월 8일 날 정확하게 프린스턴 대학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즉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국이 우리 구했어.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국 전쟁이 우리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그 얘기에 함축된 얘기와 더불어 6.25 전쟁 때 여기 미군 사령관으로 있던 벤 플리트가 네. 그 당시에 필리핀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제 위문차 왔다 네, 그 하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면. 그냥 그 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한국 전쟁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네. 축복.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얘기가 무슨 네. 의미냐. 네. 그러면 분단에서부터 얘기는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히 분단을 얘기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45년도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소련은 북 38선 이북에 돌았을 때 물론 38선을 나누는 자체도 미국의 그 제안에 의해서 네.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자. 네. 사실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필요하면 네.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책엔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무장 해제를 하자. 그래놓고 나서 38도선 이남은 소련한테 들어오지 마라. 당신네는 38선 이북만 책임지고 우리가 38선 이남에 와서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 네. 명분은 그렇게 달았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소련이 내려와서 이제 근데 소련은 와가지고 그 달 8월 25일 날 지스타코프 대장 명의로 발표한 게 우리는 조선 해방시키러 왔고 해방에 필요하게 우리가 다 도울 테니까 당신네들이 나라를 잘 꾸리고 하는 건 다 당신네들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네. 지스타코프 대장의 이 공식 발표였었고 포고문이요? 예, 네. 포고문이었었고 반면에 9월 8일 날 메가드는 점령군이라는 걸 밝혔죠. 우리는 38도선 이남을 점령한다. 네.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면 모든 통치권은 내 손에 있다. 그거 내 말 안 들으면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
공식 문서는 모두 영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적은 그 점령군의 그걸 자세를 확실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러 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요. 왜 그랬느냐? 일본군은 이미 무장 해제를 한다고 그 항복하기 전에 미국에다가 통보를 했고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선이 해방이 되는 줄 알고 그 당시에 건국 준비를 하던 그 여운형 건전위원장 지방의 인민위원회 각 조직들에게 우리가 니들한테 이걸 권력을 이양할 테니까 단 우리가 피해 없이 여기에 있는 일본인들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피해 없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합의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무장해제고 또 여기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점령군으로 왔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장해제로 하고 왔으니까 소련처럼 당신네 독립을 돕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미국은 처음부터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38선을 그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명분은 무장해제였지만 점령이 목적이었어요. 점령이 목적이었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쨌든 분단이라는 분단을 시작이 계획을 하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분단을 일단 편의상 38선을 분단을 하고 신딱 통치를 이용해서 이 북까지 좀 다 먹어보려고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남쪽을 점령을 한 상태에서 신탁독지로 북까지 먹으려는 이런 전략이 한반도 전략의 초기에 미국의 전략이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진행자께서는 그럼 처음부터 남북을 다 먹지 왜 그랬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때는 이미 소련군이 와가지고 이 코리아 반도 전체를 딱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련이 다 이제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급하게 왜냐면 그때는 미군은 오키나와에 묶여 있었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반이나 차지하자. 그러면서 미국 내부의 문건을 보게 되면 만약에 소련이 밀고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38선 이제 분단을 제안을 하면서 양군에 그 나눠서 점령하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 만약 소련이 이걸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특공대 보내가지고 원산항, 인천항, 부산항 세 군데 중요 거점만이라도 우리가 특공대가 거기서 점령을 하자. 이 얘기가 내부 문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장해제라는 이 명분은 진짜 명분이거든요. 그런 전략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한반도를 다 차지해보자고 한 거죠. 먹는 것이 전략 목표였네요. 다 먹는 게 전략 목표였는데 우선은 남쪽부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쪽에 38선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은 또 그냥 순순히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백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이쪽으로. 맘만 먹었으면 왔을 것 같은데. 그냥 오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마지막 조선 총독 그 아베 노부유키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미국한테 항복 타진을 하다가 이게 뭐 소련군이 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여운형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신변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합의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권력 넘기지 마라. 통치권 넘기지 마라. 당신네가 계속 무장하고 있어라. 이게 무장해제하고 안 맞는 거죠. 일본은 자진해서 무장해제하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무장해제하지 말고 무장하고 있어라.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권력 이양을 갖다가 건전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중단해라. 그러니까 뭐 배정국 입장에서는 뭐 건주는 힘이 없고 미군이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남쪽을 일단 그 미군정이 해갖고 이제 점령을 한 상태까지는 미국이 이제 확보를 한 거네요. 반은 일단 반은 안전하게 확보했죠. 그럼 이제 또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먹으려면은 썼던 방법이 그게 이제 신탁통치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결정적 분기점이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 막 이 과정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서 좀 모스크바 3상회의는 사실 뭐 조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었고 패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국과 패전국이 이제 성전국이 이제 전리품으로 패전국에 뭐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회담을 하기 위해서 소위 성전국의 대표라고 하는 네. 미, 소, 영 3국 외상이 모인 게 그러니까 네, 외무장관들 예, 그 얘기죠? 3상이죠. 네. 예, 세 명의 이제 외무상들 쉽게 네. 말하면 예,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아젠다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 가는 아젠다였었고 네. 중요한 것은 유럽에 초점이 돼 있었는데 네. 다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왜? 일본을 다 먹어야 되고 네. 그럼 일본의 게이트웨이 저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선반도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걸 먹기 위해서 바로 이 탁치를 해가지고 왜 탁치를 하면 미소 영중 4개국 탁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련을 왕따시키고 이제 그렇죠. 하려고 한 거죠. 3개국이 네. 왜냐면 그때 미국, 영국, 중국도 지금은 중공이 아니고 장개석 장개석 정부였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근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예. 또 이 조선 내부에서도 생각 있는 많은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가 여운형 선생이나 네. 또 우파에는 그 김규식 선생, 네. 박사 이런 분들이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서 탁치를 우리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탁치를 해도 이게 왜 이미 그때 중국은 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장개석 정부는 이제 내전에 들어갔어요. 예, 이제 모택동 정부는 모택동 그 팔로군 세력가 밀려가 쫓겨나. 야 이거 중국 잘못하면 안 되겠고. 영국은 탁치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탁치는 이제 깨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아 처음에 이제 밀어붙였다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깨야 되는. 예,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거 안 되겠다. 깨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이승만 김구를 앞세워가지고 이거 깨는 이제 또 그걸 그게 이른바 반탁운동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깼죠. 자기네 원하는 대로 네. 깨지고 이걸 갖다가 유엔으로 또 이제 네. 예,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갔죠. 네. 근데 유엔으로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유엔 근데 원장 그거 불법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유엔 원장 위법이죠. 왜냐하면 유엔 원장에 보게 되면 네. 이 2조 7항인가 보게 되면 독립국에 관한 문제는 유엔에서 그건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못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아, 이거 다룰 수 없는 거네요. 예, 내정 간섭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다. 예, 독립국이 아니고 점령군이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벌써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은 없어지지 않았느냐. 네. 그 일본이 합병이 시민지요. 됐으니까. 예, 네. 일본이 합병이 됐으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네. 무슨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에서 뭐라냐.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패전국은 또 유엔에서 못 따르게 돼 있는데 그건 또 무슨 근거냐. 그게 107조죠. 107조.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진퇴양난이죠. 네. 말이 안 맞는 거지. 네. 이제 여기 가서 이 얘기했으면 또 저게 걸리고 네. 저 얘기하면 또 이게 걸리고. 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일단 막 가져간 거네요. 예, 어거지로 유엔에서 상정을 했는데 그 유엔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네. 이걸 왜 우리가 다루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이미 마샬 플랜 이게 이제 그거 이제 돈 뿌려가지고. 예, 돈 뿌려가면서 이게 이제 자기네 편 모으는 중에서 그나마도 영연방에 속하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는 반대했어요. 네. 이 서방 진영인데 불구하고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나라를 갖다 분단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분단은 잘못하면 내전을 일으킨다. 네. 왜냐면 그건 뻔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내심 기대했죠. 그래. 우리가 필요하면 전쟁할 텐데 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엔을 가져가서 이제 한국 임시위원단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유엔이 거수기 역할을 한 거네요. 거수기 역할을 했죠. 뭐 지금도 그랬지만은 네. 했는데 위원단을 가지고 와서 이게 딱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북 종선거를 하게끔 이제 유엔에서 이 동의를 받았는데 북에서 소련 측에서 그거 나 미소 공동위원회 정신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동의 못해. 네. 조선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니를 간섭을 받아야 돼? 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할 거야. 네.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는 어떤 딱
계산이 들어가 있느냐. 뭐 유엔에서는 분명히 남북 동시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그게 그 조건으로 임시위원단을 만들었는데 네. 북에서 그 선거 못하게 해버리면 그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 유엔 결정이 이제 예, 무산되는 무효가 거잖아요. 되는 거죠. 네. 그때도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위기였겠네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거 유엔 총회를 가져가면 이건 부결됩니다. 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꼼수를 성게바로 소총회죠. 그 유엔 생기고, 소총회요? 예, 유엔 생기고 소총회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는 있지만은 네. 그런 건 없다. 왜 소총회라고 둔 것은 유사시 전쟁 시에 뭐 그냥 유엔 자체가 그 강대국들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전쟁에 휘말렸을 때는 임시로 소총회라도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한 거지. 그때는 뭐 국제전이 한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국제전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소총회라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거수시켜가지고 논란 끝에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해가지고 왔는데, 남한 단독 선거 역시 완전히 정말 공포 분위기에서 계엄령 하에서, 그것도 이 경찰 병력도 뭐 평소보다 한 5만 명, 내 기억에 5만 명까지 들렸다고. 예, 5만 명이 예, 증원이 되고, 그거 계엄령 했지, 경찰 병력 늘렸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준군사 조직의 그 청년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족청이라는 거는 이제 김구 계열에 있는 민족 청년단이 있었고, 그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게 우두머리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 지지하는 그 서북 청년단, 네, 뭐 4.3 때 제일 악질로 소문난 네. 그런 계열들이 있었죠. 그다음 뭐 대한 청년단도 있었고, 네, 하여가 네. 이범석이 만든 하여가 많았습니다. 엄청 네, 그게 네. 전부 다 그 자금은 미군정에 다 대줬죠. 예. 예.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오는 게 그건 봉급도 받아야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나는 손도끼 들고 하나는 몽둥이 들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였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그 선거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다 나옵니다, 자료가. 5월 10일 당일날만 416명이 피살당했다 이런 기록이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5만 명이 구금되고 체포 구금되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벌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했는데, 뭐 부정선거도 세상에 그런 부정선거 없죠. 왜?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돼 있지 않았고 통신수단도 발달돼 있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시골 같은데 저 산간벽지에서 달구지 타고 오려면 아마 선거장까지, 투표장까지 나오려면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네.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여론조사에서도 무슨 강제 등록했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예,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거 바로 하기 직전에 그 여기 충무로 쪽에서 그 여론조사를, 그것도 이제 기자회에서 수천 명 길거리 행인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꽤 정확합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전화기로 적당히 하는 여론조사는 다르죠. 네. 거기에서도 91%가 강제로 등록했다는 말이 나와요.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딱 이렇게 예, 나오는 예, 거잖아요. 나오죠. 네. 거기다가 실제로 투표 결과는, 아니 지방에서 그 시골에서는 그때는 투표소도 멀었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오전 중에 거의 80% 이상의 투표를 다 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그거는 쉽지 않은데요. 예, 그렇죠. 네. 한국만 아니고 그 당시 베트남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네. 자, 시간 그리고 이제 뭐 이 오전 중에 이미 그 투표가 다 거의 다 끝났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 전폭적인 그냥 뭐 단독 정부 수립 지지.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유엔에다가 선거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감시단이 30명, 임시위원단이 30명이 30명이 와서 선거 감시를 예, 했어요. 했는데 그걸 전국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러니까요. 동네 예. 하나도 커버가 안 될 것 예, 같아요. 그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손도끼 들고 설치고 그냥 발포하고 죽이고, 제주도에서는 결국 그 선거가 무산됐잖아요. 2개 선거구가 못했죠. 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왔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가 됐다고 유엔 감시단이 이렇게 유엔 총회에다 공문서를 올렸어요. 그 유엔 감시단이 그렇게 보고를 올리는 게 그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예, 팩트는 전혀 아닌데 그 내부적으로 네. 그 프랑스하고
하고 뭐 캐나다 이 몇몇 나라들은 전부 다 이건 불법 선거고 강압 선거고 살인 선거였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선거 감시단도 있었다는 예, 거죠? 예, 여러 명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저기 앞잡이 노릇하던 대표적으로 자료에 나오는 게 필리핀 네. 그 감시 위원단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거 투표로 해서 이 내용이 아니 팩트를 결정하는데 투표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아, 또 그렇게 했군요. 예, 네. 그래서 투표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그 거수기들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의 분위기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걸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채택을 한 겁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예, 한국 그러니까 정부의 우리 민족의 해방 이후에 해방된 민족의 우리 운명이 네, 어쨌든 미국의 냉전 전략과 그다음에 동아시아 전략에 의해서 그 냉전의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를 하기 위한 신탁독지 전략 그것도 안 되니까 아니 분할 점령 그다음에 신탁독지 전략 그것도 안 되니까 단독 정부 수립을 해서 남쪽을 확실히 먹는 네. 아무튼 이러면서 대리 정부를 수립하는 예, 이런 과정이 결국은 유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며요. 결국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네. 어쨌든 그 구조적인 어떤 이런 원인, 역사적인 배경, 미국의 기획 연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이제 납득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동네 싸움을 해도요. 누가 먼저 쳤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원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누가 때렸냐, 네가 먼저 친 거다. 이게 법정 가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다툼이 있을 때. 그러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전쟁,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이라 하는 게 6.25 전쟁이라는 게 낫겠죠? 예. 네, 좀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누가 먼저 쳤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 대목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뭐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양군이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소련군이 먼저 철수했고 네. 나중에 미군이 철수했고 소련은 철수하면서 뭐 비전투 요원 한 100여 명 남겨두고 네. 철수했고 미군은 500명 이상 남겨두는데 미군이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각 사단마다 한 명 이상이 있었어요. 한두 명 있고 일부는 또 훈련시켜 교육하고 통제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들은 하는 얘기가 미군이 말이지 군사 고문단이 있었지 미군이 직접 한국군을 갖다가 관할한 거 통제한 거 아니었었다는 얘기를 해요.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예, 있죠. 근데 그건 사실이 전혀 아니고 내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5년 8월 15일 날이 이제 48년 8월 15일 날이 정부 수립일이 아닙니까? 그 9일 후에 48년 8월 24일 날 이 한미 군사 안전에 관한 잠정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거기에 보면 이 남한에 있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섰으니까 한국에 있는 군경 한마디로 이제 이 통치를 하기 위한 무장 공권력이죠. 거기에 대한 통제, 교육, 통제 일체를 갖다가 미국이 맡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보면 이미 딱 그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50년도 1950년 7월 달에 이승만이 뭐 급해가지고 메가더한테 뭐 작전 통제권 서한을 보냈다 이런 얘기보다 사실은 나라가 형식적이나마 독립국이 세워진 지 9일 만에 협정에 의해서 됐고 두 번째 더 자세한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미군이 물러가고 나서 이 군사 고문단이 남았었는데 그 군사 고문단장이 로버트 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로버트 준장이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이범석입니다. 이범석이한테 보낸 공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을. 그 공문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당신네 뭐 군사주권 당신이 행사 못해. 본관이 즉 군사 고문단장이 행사하는 거야. 왜? 그건 잠정협정 플러스 이 군사 고문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당신은 다 자료가 다 있어.
근데 무슨 그 이범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 OSS 출신이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그래도 국방부 장관 명색이 총리겸 국방부 장관이니까 조금 인사권이나 뭐 작전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쐐기를 딱 박은 거예요. 그 문서가 딱 있습니다. 그럼 고문단장 로버츠가 보낸 겁니다. 뭐 수신, 뭐 총리, 뭐 이렇게 딱 그 아주 문서 형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미 그 당시에 그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국군은 그 미국 고문단 단장의 지휘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그게 이제 그걸 확인한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1950년도 6월 5일 날 로버츠가 그 미국 외신들한테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죠. 한국군은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번견이다. 워치독이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낸 납세자가 낸 돈으로 500명의 고문단을 앞세워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대포를 쏘아줄 10만 명의 한국군을 양성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료가 그 당시에 뭐 뉴욕 헤럴드 트리뷴 중 여러 신문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네. 거의 뭐 저기 그 10만 명의 한국 새로 했던 그 번견을 양성한 거죠. 번견이고 대포밥이라는 얘기잖아요. 밥이죠. 근데 그 전에 그건 이제 50년 6월 5일이고 그건 이제 6.25 전쟁 딱 20날 전이죠. 그 얘기가 이제 시사하는 의미가 크죠. 근데 그 전에 49년도 11월 달에 그 육군본부에서 이제 그 사단장 회의가 뭐 자주 있습니다. 그 사단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로버츠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3.8선에 일어나는 모든 무력 도발은 내 지휘하에서 움직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도발한다. 자기가 지휘하고 명령하고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 한국군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번견이니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분명히 자기 입으로 했고 그 얘기는 그 공문서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는가는 짐작이 충분히 하죠.